식당 안은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기엔 이미 익어가는 냄새가 돌고 있었습니다. 묵은지와 삼겹살이 사골육선에서 천천히 끓는 소리였습니다. 김치가 뜨겁게 숨을 쉬는 그 소리만이 새벽의 침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담비식당, 김치찜 하나로 35년. 친정아빠가 살아생전 끝까지 지켰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아빠의 전부였습니다. 저에겐 추억이자 유산이었고 고향이었으며 친정아빠의 흔적이 남은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자 그 공간은 점점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끊긴 가게 안에는 먼지와 적막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당을 팔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발길 하나 없었습니다. 이거요. 너무 낡았고 주방 구조가 애매해요. 환풍도 어렵고 주방도 작고 철거비가 더 나오겠네요. 권리금 받기 어려울 거예요. 중개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이 건물을 누가 사겠냐는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팔아도 손해, 붙잡고 있어도 손해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한 건 미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라면서 이 식당은 제게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망해도 아빠 식당에서 망하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심 하나로 저는 10년을 다니던 공무원 일을 접었습니다. 이 식당을 살릴지 죽일지 이제는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처음엔 단골 어르신들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밥이 그리운 자취생들, 젊은 직장인들까지 발걸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6개월쯤 지나자 점심 저녁 내내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중 무휴로 일했고 그만큼 악착같이 돈도 모았습니다. 결혼 3년 차였지만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지하방을 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은 고사하고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방바닥에 몸을 눕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평생 그랬습니다. 아파트란 곳은 늘 남의 삶이었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진짜 제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담비씨, 이 매물 제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파트로 예전부터 엄청 이사 오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감사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해외 발령 받아서 급하게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나왔어요. 이런 매물 진짜 흔치 않아요. 담비씨,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나중에 후회해요. 얼른 계약해요. 집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 꿈을 이루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을 안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계약하고 싶어.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아파트 말이야. 너 그 돈을 벌써 다 모았어? 대출은 조금 껴야 돼. 근데 지금 이건 기회 같아. 당신도 예전에 그 집 좋다고 했잖아. 저런 데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땐 그때고.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쩐지 혼자만 들뜬 것 같아 순간 머쓱해졌습니다. 당신도 같이 한번 보러 가자. 분명 좋아할 거야. 사진보다 더 좋아. 뭐야, 너 혼자 벌써 보고 온 거야? 아니, 그런 중요한 걸 왜 너 혼자 결정해? 그날 밤 뭔가 단단히 어긋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식당으로 출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 유리문이 쿵 하고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벌써 입부터 열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한테 다 들었다. 김치찜 팔아서 아파트 산다며? 건너편 그 비싼 신도시 아파트 말이야. 거기 평당 얼마인지 알기나 해. 야, 너 돈 꽤 벌었나 보더라.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 옮겨 다니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제 집 장만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니, 이사 좀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하방도 살다 보면 다 적응돼. 너 혼자 호강했다고 식당 차린 거야? 네 시동생 곧 결혼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지금 네 집부터 사겠다고 할 때야? 신혼집부터 네가 좀 해줘야지. 그게 순서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장사 잘 된다며?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식구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너야 또 벌면 되잖아. 아파트 하나 해주는 게 그리 큰 일이냐?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담비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설마 그 돈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네가 진짜 우리 가족이면 그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좀 서운하려 그래.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당신도 알잖아. 나도 그 돈 쉽게 번 거 아니야. 뭐야,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세훈이 지금 원룸에서 살림 차릴 판인데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아파트 사려고 돈 모은 거 생각하면 지금 그 정도 여유는 되잖아. 결혼하는데 집 하나 없이 들어가면 처가에서 무시 안 하겠어? 남자 자존심 있지. 안 그래? 걔가 사고 쳐서 결혼 앞당긴 건 알지? 지금 예비 처가에서 눈치 팍팍 주고 있어. 이럴 땐 집이라도 하나 해가야 말이 없어. 안 그러면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우리야 너밖에 믿을 데가 있니? 참말 말고 당장 신혼집부터 좀 알아봐. 시어머니와 남편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말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는 태도도 아니었고 마치 맡겨놓은 걸 되찾아가는 사람들처럼 당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집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주소로 가보세요.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실 수 있게 중개사한테 미리 얘기해뒀어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담비가 속이 깊어. 길게 말 안 해도 척하면 척이야.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봐, 당신 진짜 현명하다니까. 고마워. 근데 여기 신도시 아파트 들어선 동네잖아. 담비야,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니? 역시 남편 체면 살려주는 사람은 우리 담비밖에 없다니까. 엄마 봤지? 얘가 내 마누라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동생의 신혼집을 보러 길을 나섰고 저는 주방 이모님께 식당을 잠시 맡기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스산하게 내려앉은 안개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두 사람은 낯선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사람의 표정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여긴? 이거 주소 잘못된 거 아니야? 지윤아,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남편은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지도 앱에 주소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여기 맞는데? 지도가 잘못된 건가? 설마 이게 집이라고? 이걸 담비가?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바짝 민 그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며 거칠게 말을 던졌습니다. 김지윤 씨 맞죠? 예, 그런데 누구세요? 이담비 씨한테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대충 둘러보시고 정말 계약하실 거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말을 마친 중개사는 명함을 한 장 꺼내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아침부터 내가 이런 집까지 보여주고 앉았네. 수수료는 쥐꼬리만 하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은 오라가라 부려먹고. 에휴. 시어머니 뒤에 반쯤 숨어있던 남편이 중개사의 눈을 피하며 입술만 겨우 뗐습니다. 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온 듯 두 사람은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부촌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지도만 보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음침한 골목이었습니다. 지붕이 골판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담벼락엔 곰팡이 얼룩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버려진 사금 장판과 찢긴 비닐, 오래된 생활 쓰레기들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어딘가에선 정체 모를 악취가 스멀스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그때 대문 옆에 붙은 종이 몇 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해당 건물은 폐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기방치로 악취 및 해충 관련 민원 다수 접수됨. 노숙인 출입 자금, 강제 철거 절차 진행 중? 그 아래엔 자필로 휘갈긴 쪽지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찰나였습니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낡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뒤틀리더니 쾅! 거친 쇳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틀어박힌 나사들이 튀어오르고 문짝은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그 소리에 담장 위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깃털이 흩날리고 귀청을 찢는 울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삼킨 채 뒷걸음치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엄마야! 한동안 얼어붙은 듯 굳어있던 시어머니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담비 저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먹여?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도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도 끝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담배, 내가 네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엄마 앞에서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 이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낡은 지붕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거세진 비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몸을 적셔갔습니다. 그들의 울음에 반응한 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먼저 식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주방은 분주했고 직원들 손은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가 발로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손님, 지금 대기줄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대기석에서 30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야. 나 이 집 사장 시엄이야. 들어오는 기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당 한가운데로 씩씩대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우릴 그런 쓰레기 같은 집에 보내놓고 지금 팔자 좋게 장사나 하고 있어. 야, 네 눈엔 그게 집이냐? 그건 그냥 배가야, 배가. 야,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님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고개를 내민 직원들의 표정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지훈씨, 지금 영업 중이에요. 손님들 계시니까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이 봐라, 응? 돈 좀 벌더니 이젠 시애미 말은 우스워? 지금 손님이 네 시부모보다 중요해? 우릴 그런데 보낸 이유가 대체 뭐냐고? 그래,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까놓고 말해봐. 제발 밖에서 얘기해요. 여기 식당이에요. 손님들 식사하고 계신다고요.
두 사람의 고성은 뻥 뚫린 식당홀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네. 먹다 체하겠어. 뭐 이런 데서 싸우고 난리야. 아,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음식이 안 나와요. 일단 밥은 먹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자. 이 집 무슨 드라마 찍나 봐. 딴 데 가자.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부 손님들은 밥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틈에도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어머니 표정엔 부끄러움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며느리란 게 시동생 시돈집 보러 가라더니 사람을 쓰레기장으로 보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한테 하시는 걸로는 부족하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식사 불편 없도록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손님들도 알 권리가 있어. 이 집 사장의 실체를 똑똑히 알려줘야지. 도저히 대화로는 끝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홀 직원에게 다가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그 꼴을 보자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지하방도 살다 보면 다 적응된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도련님 수준에 맞는 집 구해드린 건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도련님도 얼마든지 거기서 적응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도련님 지금 능력으로는 사실 그 집도 못 구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집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동네가 어때서요? 저도 거기서 컸어요. 아빠가 그 집에서 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셨어요. 저 잘만 컸어요? 이담배, 너 이런 애였어? 사람 자존심 이렇게 짓밟아 놓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만 자존심 있어? 지금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친 게 누군데? 내 자존심은 누가 지켜주는데? 식당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남색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 신고받고 왔습니다. 지금 영업장 내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 접수가 들어왔어요. 경찰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아,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경찰까지 불러. 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고 잡혀가는 세상이야? 너 제정신이야? 하다 대든 것도 모자라서 경찰까지 불러? 지방꼴? 야, 잘 돌아간다. 저는 침착하게 경찰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저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은 탓에 영업이 중단됐고 손님들 다수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고 식당 이미지 훼손과 매출 손실까지 따지면 영업장 피해나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직원 통해서 신고했고요. 현장 상황 확인됐습니다. 두 분 지금 상태로 계속 소란을 이어가시면 정식으로 지구대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방해, 영업장 피해, 명예훼손 모두 해당됩니다. 뭐요? 가족끼리 말다툼 좀 한 건데 그게 죄라고요? 지금은 가족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장 운영에 명백한 방해가 있었고 손님들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입니다. 계속 항의하시면 바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 싸움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담비, 뒀다가 집에서 보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의 안내를 따라 식당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쳤고 몇몇 손님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홀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장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사로 식사 자리에 불편을 드려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날 식사비는 단 한 테이블도 받지 않았습니다. 홀은 텅 비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으니 내일부터 발길이 뚝 끊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경찰까지 들이닥친 식당엔 다시 오기 껄끄러웠을 테니까요. 아빠의 35년 인생과 제 지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앉아 흩어진 수저통과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다가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퇴직금을 쥐고 망설임도 없이 벽부터 허물었습니다. 낡은 환풍기와 기름때가 눌어붙은 천장까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옆가게가 공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확장이라니 욕심이 너무 과한가? 확장해서 망하면 퇴직금이고 아빠 가게고 그대로 날리는 건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땐 주저하는 제 마음보다 앞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까짓 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좁디 좁던 주방은 2배로 넓어졌고 테이블 수도 20개까지 늘렸습니다. 이후엔 메뉴 구성에 매달렸습니다. 친정아빠의 손맛이 담긴 김치찜은 메뉴판 맨 위에 식당의 시그니처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메뉴는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체인점과 배달앱을 판치는 시국에 단일 메뉴로 동네 장사를 한다는 건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치 종류부터 맵기, 토핑까지 손님이 직접 조합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다시 짰습니다. 저는 고구마 순 김치찜 하나요. 맵기 2단계로요. 시그니처 메뉴에 치즈 추가요. 저는 총각무 김치찜에 비건이라 고기 빼고 순두부랑 버섯 넣어주세요. 누군가에겐 입맛이 맞는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겐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오르고 누군가에겐 조용한 위로가 되는 식당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심 장사도 시작하기 전인데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힐끗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이시죠? 진짜 멋있으세요. 친구가 여기 이야기해줬어요. 어제 대단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 듣는데 진짜 사이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줄 내러 왔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고 잠시 웃기만 했습니다. 돈줄이라니. 요즘 말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돈으로 혼내주듯 응원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가게에 찾아와서 일부러 밥을 사 먹고 매출로 응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소문이 참 빠르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누군가는 건너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회사 커뮤니티에서 봤다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진짜 멋있다고 사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화끈한 사장님, 눈누이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당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끝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얼굴을 비춘 그가 저에게 기껏 던진 말은 이거였습니다. 야, 어쩌다 이렇게 야박한 여자가 됐어. 네가 돈 잘 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뭐, 야, 욕심 좀 부려본 죄밖에 더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는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 남편은 경제 개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은 늘 6개월을 못 넘겼고 돈만 들어오면 안 쓰고는 못 배기는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과거에는 저 몰래 돌아가신 친정아빠 명의로 운영되던 식당을 담보로 이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빚은 결국 친정아빠가 떠안았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식당은 사위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혼이란 돈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삶의 무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도와주기는커녕 영업시간에 시어머니와 함께 들이닥쳐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고 난동까지 부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서류가 더 힘이 센 법이니까요. 제 속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공인중개사를 대동하고서요.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벌었니? 장사 잘 된다며.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우리 애는 왜 거들떠도 안 보는 건데? 그러곤 곧장 옆에 선 중개인에게 손짓해 그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가 뜬다더라. 남양의 지하철도 가깝고 나 여기가 마음에 들어. 너도 알잖아. 신혼집은 방향부터 봐야 한다는 거. 중개인은 멋쩍은 듯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은 채 펼쳐진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내가 다 해놨어. 너는 그냥 입금만 하면 돼. 계좌 보이지? 날짜 헷갈리지 말고 이날까지. 저는 김치찜을 젓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식탁 위에 펼쳐진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좌번호와 잔금 입금일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도 함께요. 10억이 훌쩍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당연하단 듯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영업 중인 제 식당이에요. 그날 일 벌써 잊으셨어요? 저번처럼 손님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우, 진짜 애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이 계단 이가 질질 끌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잖아.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니. 우리도 양보했어. 평수도 줄였고 가격도 깎았어. 너도 그 정도 맞춰줘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안에 오래도록 배어있던 김치찜 냄새가 문득 코를 찔렀습니다. 매일같이 지지고 볶으며 지켜온 이 공간 위로 모욕감과 불쾌감이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번 돈은 그들에겐 가족을 위한 공동자산처럼 여겨졌고 제 시간과 노동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바쳐야 하는 공공재처럼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조리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김치가 담긴 양푼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안에 국물을 바가지로 떠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로 김치 국물을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계약서였죠. 쓰레기인 줄 알고 죄송하게 됐네요. 요즘 저희 식당에 불필요한 문서가 자꾸 들어와서요. 습관처럼 그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치 국물이 붉게 번지며 계약서를 흠뻑 적셨습니다. 계좌번호며 잔금 날짜까지 번지고 서류 위엔 김칫국 얼룩이 선명히 퍼졌습니다. 중개인은 놀라 서류를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미쳤니? 계약은 서로 동의할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돈 낼 사람은 전데 저랑 사전에 어떤 얘기도 주고받은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무효예요. 그냥 젖은 종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신 영업시간에 이런 서류 들고 오지 마세요. 식당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고 한쪽 테이블에선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뻣뻣이 굳은 채 김치 국물에 젖은 계약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바통을 넘겨받듯 시동생이 문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일부러 몇 개 풀어헤친 상태였고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며 머리를 헝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힐끗 둘러본 뒤 꾸깃꾸깃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 저 이번에 결혼 무산될 수도 있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능력도 없으면서 딸부터 임신시켰다고 집 하나도 못 태우는 사위한텐 절대 딸 안 준다고 하셨어요. 그는 식탁 옆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홀이며 주방이며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눈물겨운 자세와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게 제 지갑을 겨냥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겁니다. 도련님,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사고는 도련님이 쳐놓고 왜 저한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형수,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얘기 꺼낸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형수님이 집 안 해주셔서 이 사단 난 거잖아요. 지금 제 결혼 형수님 손에 달렸어요. 막말로 저 결혼 못하면 형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 속에서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말투는 읍소였지만 내용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남편이 그 틈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기억하지? 너도 빈손으로 시집 왔잖아. 그럼 세훈이 마음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집안에 보탬 좀 되자는 얘기를 그렇게 죽자고 덤벼들 일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애인 줄 몰랐어. 김씨 형제들의 쇼에 마침표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별명 눈눈이 사장답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연기는 연기로 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련하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고 입술을 떨며 조용히 시작된 울음은 이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련님, 저도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불앞에서 12시간씩 일하면서 어렵게 돈 모으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아직 지하방에 살아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저보고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자꾸 떼쓰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더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누구한테 기대고 살아야 해? 내가 이 식당 다시 열면서 수리하고 죽어라 김치찜 끓일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근데 이제 장사 좀 잘 된다고 나보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고 나눠 쓰자고 하면 우리 도대체 돈은 언제 모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개모임에 있던 60대 아주머니 몇 분도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우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아우 내 딸 같아서 너무 짠하다 진짜. 아우 시동생이 등골을 빼먹네 아주. 총체적 난국이야. 그중 말없이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느긋하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내가 짜게 먹는 입맛이라 소금 좀 통째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당뇨 생각해서 나트륨 좀 줄여야 되는데 조절이 잘 안 되네. 직원이 황급히 소금통을 건네자 아주머니는 그것을 받쳐들고 남편과 시동생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김장하듯 힘껏 소금을 팍팍 뿌렸습니다. 바닥에 튄 소금 알갱이 소리가 가게 안에 유난히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왜 뿌리는 줄 알아? 속 없고 물만 가득 찬 배추는 그냥 소금으로 확 절여버려야 써먹을 수 있거든. 그래야 안 썩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딱 2포기가 있네. 막힘없는 아주머니의 발언에 시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가기 쉬우라고 문 열어놨어. 배추 두 포기는 그렇게 문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짧은 연극도 막을 내렸습니다. 무대 조명은 꺼졌고 이제는 무대 뒤에서 각본을 쓸 차례였습니다. 식당 CCTV는 그날의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저는 그 기억 하나하나를 되짚으며 이 결혼을 어떻게 끝낼지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당 근처를 서성이는 일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마침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식당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 잠시 들러 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뒤편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예 상호는 제 이름으로 넘기는 걸로 할게요. 레시피는 제가 만든 걸로 설명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통화를 길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상호나 레시피 같은 단어는 그의 입에서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시킨 적이 없는데 잘못 온 건가?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법무법인이었고 받는 사람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두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 골목에서 엿들은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쩐지 손끝이 떨렸고 상자 가장자리에 스친 땀이 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브랜드 권리, 상표 명의, 레시피 라이선스 관련 조항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이 서류를 슬쩍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발을 끄는 것도 제 눈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도망이었고요. 김지훈, 너는 아직 내려갈 바닥이 남아있었구나. 네가 대체 뭘 했다고? 아니, 우리 아빠가 지켜온 식당을 네 이름으로 넘기려고 해? 네가 어떻게 발버둥치든 결말은 내가 정해. 식당의 이름을, 레시피를 한마디 상의 없이 그것도 등 뒤에서 몰래 팔아넘기려 했다는 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류라는 얇은 종이 안에 친정아빠가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 저항도 없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봉투 속에 들어있던 명함을 꺼내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치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비식당권 계약 진행 중인 김지훈 씨 와이프 이담비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사실 별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번 계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요리는 대부분 제가 맡고 있고 레시피도 제가 직접 개발한 게 많아서요. 남편 설명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왕이면 제가 만든 김치찜을 직접 맛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조금 싸갈까 해요. 식사 겸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발톱을 숨기고 친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사장님이 직접 만든 음식이면 더더욱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건 남편 몰래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레시피 넘기는 거 반대했었거든요.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해서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훈 씨한테는 비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일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예 물론이죠. 깜짝 이벤트면 저희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날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인원수에 맞춰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2명 갑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만 챙겨주세요. 네.
혹시 거래 날짜랑 장소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식당에서 직접 포장하려면 미리 시간 조율 좀 해둬야 해서요. 7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대한카페 미팅룸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날 뵐게요. 저는 김치찜을 손에 든 채 변호사와 함께 미팅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셨군요. 전화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김치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와이프 이담비예요. 지훈 씨 아내분은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찜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찜 좀 싸왔어요. 레시피 넘겨주기로 했다고 들어서요.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로 김치찜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지켜보다 천천히 반대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죠? 이건 담비식당 상표권 관련 서류예요. 식당 이름, 로고, 그리고 김치찜 레시피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식당 사업자 명의도 제 이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몰래 제 권리를 팔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제 도장까지 슬쩍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무건대리 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이 식당과 관련한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 한 거죠. 계약이 그대로 체결됐더라면 법적으로는 무효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도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훈씨, 이런 중요한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텐 대리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럼 결국 계약은 날아간 거고 저희가 여기에 쏟은 시간과 준비비용,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거래 담당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제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는 내가 뭐라든 꼭 끼어들어야 속이 시원해? 내가 이 계약 따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 계약 성사되면 우리 가족도 살고 네 식당도 더 잘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 망신 주니까 그렇게 좋아? 좋냐고? 그의 소리가 공간을 흔들었지만 제 마음까지 흔들진 못했습니다. 미뤄두기만 했던 걸 이제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지훈씨, 내가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아? 기대해도 좋아. 그래서 뭔데? 네가 그동안 한 짓 미안해서 뭐하든 돈이라도 좀 주시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 망설임 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거래 담당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해 꽂혔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팔락이며 허공을 가르더니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후려치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훈씨, 이 결혼 끝내. 마침표는 내가 찍어. 그는 끝까지 돈을 먼저 따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먼저였던 적은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 날 직업 취급하는 순간 저는 눈누니의 사장답게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보내주는 것. 그걸 이 결혼의 마지막으로 삼자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침표를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은 결혼 3년간 지속적인 경제활동 없이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장인 소유의 식당을 무단으로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으며 결국 갚지 못해 장인이 대신 상환했습니다. 시동생 신혼집 문제로 이담비님에게 반복된 금전 요구, 손님 앞 고성과 인격 모독으로 매출과 명예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레시피를 이담비님 몰래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반복적이고 명백한 배신입니다.
이혼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합의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혼하면 돈은 누가 벌어? 나보고 지금 나가서 돈을 벌라는 거야? 이혼? 야, 웃기지 마! 절대 못해줘! 이단비, 진짜 어이없다. 끝까지 이기적이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방금 본인 입으로도 일부 인정하셨습니다.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이 굴욕적으로 이혼당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허울도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엔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무일푼 아들들만 남았습니다. 그 집의 생활도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저를 닥달하던 시동생은 예비 처가 쪽에서도 등을 돌려버렸고 끝내 파혼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제 것을 빼앗으면 자신들의 처지도 나아질 거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제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제가 지켜온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마 위에 김치를 올리는 제 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치찜 하나 추가요. 몇 끼는 늘 먹던 대로요. 5단계 맞죠? 곧 나갑니다. 기다리게 안 해요. 사장님, 저 진짜 사장님 때문에 살쪄서 큰일이에요. 맛있는 건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김치는 채소라서 살 안 찌고 고기는 단백질이라 살 안 쪄요. 하긴 그건 그래요. 진짜 사장님 없었으면 회사 스트레스 못 버텼을걸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사해 주셔야 해요. 그 말 책임지셔야 돼요. 평생 단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제 삶은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지하방은 정리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기 딱 좋은 작지만 햇살 잘 드는 집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합니다. 겪고 보니 집이란 건 크기나 겉모습보다 내 마음이 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시동생의 신혼집이라며 보여줬던 그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레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들여다보기 꺼려질 만큼 낡고 회색빛으로 바랜 골목이지만 저에겐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애써 피해 다녔지만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끌렸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한 공간, 그 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를요? 이 동네를 이렇게 통째로요? 재개발 바라고 집 사시는 분들 많긴 한데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낡은 집들은 아무나 쉽게 손 안 댑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골목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좀 낡긴 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요. 이곳은 제 기억 속에서도 그 어떤 동네보다 사람 냄새가 짙고 가족의 온기가 고였던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구한 언젠가 칭찬받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서류를 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 선거안이라기보다 그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무채색이 아닌 조금은 생기 있고 따뜻한 무언가로 남길 바랐던 마음이요. 그 마음이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을 하나씩 적게 했습니다. 집 몇 채를 골라 조용히 제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낡은 골목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저는 수십억 대의 보상 통보서를 받아들고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빠, 제 말 들려요? 아빠가 시작한 식당도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도 저도 다
지켜냈어요. 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제 삶을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마음들이 결국엔 다 조건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배신 앞에서도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 딱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더 단단해졌고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 끝까지 저를 잡아준 건 결국 제 자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진짜 다독여줄 사람도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줄 사람도 결국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조금씩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